백제의 빛 바다를 건너다. 왕인 박사와 놀이사칙의 그 위대한 전도의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한반도의 서쪽 끝에 자리한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선비와 스님들이 거친 현해 탄 바다를 건너 이웃나라 일본에 문자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여러분을 조용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1막 봄날의 왕도 웅진의 아침. 때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백제의 왕도였던 웅진, 오늘날의 충청남도 공주 땅에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금강줄기를 따라 살구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시장 골목마다 기름지지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던 그 아침, 왕궁 깊은 곳에서는 심각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제17대 왕인 아신왕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한 가지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사신이 또 다시 왔소. 그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즉 박사를 보내달라는 것이요. 외국, 즉 오늘날의 일본은 이 무렵 아직 문자를 갖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말은 있었지만 글이 없었고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도, 나라시를 문서로 정리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야와 백제를 통해 흘러드는 대륙의 문물을 보며 외국의 지도자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글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 그러하여 외국의 응신천왕은 백제 아신왕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부디 학문이 깊은 선비를 보내주시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다가 험합니다. 한번 가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쪽 땅에서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아신왕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한 인물, 바로 왕인이었습니다. 왕인은 전라남도 영암 땅에서 태어난 학자였습니다. 유학의 밝고 한자에 통달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백제 조정에서 그 학문의 깊이를 인정받아 박사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왕인 박사, 그대가 가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현해탄의 파도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고향 영암의 산자락, 어머니의 얼굴, 제자들의 눈망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제2막 영암 떠나는 날, 눈물의 상대포. 왕인이 일본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후 고향 영암에서 출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동굴입리 일대, 그 시절에는 상대포라는 포구가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들어왔던 그 시절, 이 포구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백제의 서해 백길로 나서던 출발점이었습니다. 왕인이 짐을 꾸렸습니다. 그 짐 속에는 두 가지 귀한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논어 10권이었습니다. 공자 선생님의 말씀과 그 제자들과의 대화를 담은 이 책은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경전이었습니다. 인, 의, 예, 지, 신의 정신이 그 안에 오롯이 담겨 있었지요. 또 하나는 천자문 한 권이었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서로 다른 한자, 1000글자를 외우기 좋게 사원절구 형식으로 정리한 교과서였습니다. 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교재는 없었습니다. 왕인은 이 책들을 조심스럽게 천으로 싸고 또 싸고 또 싸서 짐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바닷물에 젖으면 안 된다. 이 책들이 무사히 외국 땅에 닿아야 한다. 왕인의 손길에 그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발하던 날 아침, 상대포 포구에는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왕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자들은 절을 올렸습니다. 이웃들은 마른 명태와 쑥떡을 노잣돈과 함께 건넸습니다. 왕인은 고개를 들어 영암의 월출산을 바라봤습니다. 기암절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산이, 저 땅이 오늘 이후로는 그리움의 이름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배가 포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왕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고개를 앞으로 향했습니다. 바다 저편 아직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3막 현해탄을 건너며 배는 서해를 가로질러 먼저 대마도에 닿았습니다. 오늘날 일본 나가사키현에 속하는 이 섬은 그 시절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징검다리였습니다. 파도가 세고 안개가 자욱한 이 섬에서 왕인 일행은 며칠 쉬며 다시 배를 준비했습니다. 현해탄의 파도는 예나 지금이나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말로는 흔히 검은 바다라는 뜻으로 불리는 이 해협은 파도가 높고 조류가 복잡하여 작은 배로는 건너기 무척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노를 젓는 뱃사람들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고 파도가 덮칠 때마다 짐 보따리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왕인은 뱃전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흰 거품이 이는 검푸른 물결이 배를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멀미로 눈이 빙글빙글 돌아도 왕인의 품속에 꼭 안긴 책들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배를 탄 수행원들 중에는 젊은 학자 몇 명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왕인을 따라 외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훗날 일본의 여러 시족들의 조상이 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배 안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두려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무섭지 않으십니까? 무섭지.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다네. 그게 무엇입니까? 저 바다 너머 사람들의 눈빛이 어떨지 그것이 더 궁금하고 설레네. 왕인의 말에 젊은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은 같은 파도 위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사흘을 넘게 항해한 끝에 배는 드디어 외국 땅에 닿았습니다. 규슈 북쪽 해안이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왕인은 눈을 감고 잠깐 고향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역사는 바로 이 발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3막 응신천왕의 궁궐 첫 만남. 왕인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외국 왕실에 전해지자 응신천왕은 크게 기뻐하며 사람을 보내 왕인 일행을 수도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외국의 왕실은 오늘날 오사카와 나라 일대 야마토 지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인 일행은 배를 내려 며칠을 걸어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산의 모양도 나무의 종류도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마을을 지나칠 때마다 외국 사람들이 신기한 눈으로 왕인 일행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속닥거리며 손가락질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왕인은 그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웃음은 통하는 법이었습니다. 드디어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응신천왕은 성대한 환영을 베풀었습니다. 큰 연회가 열리고 온갖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천왕은 왕인을 바로 앞에 앉히고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멀리서 오셨소. 백제의 학문이 그토록 깊다 하니 그대가 가져온 책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 왕인은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논어와 천자문을 꺼내 천왕 앞에 펼쳤습니다. 먹으로 빽빽하게 쓰인 한자들. 천왕은 그 글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요. 이 글자들을 읽을 수 있어?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오. 응신천왕의 태자, 즉 왕세자인 우지노와 키이라스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총명한 눈빛의 젊은이였습니다. 왕인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잘 배울 것이다. 천자문은 하늘과 땅, 사람과 자연의 이름을 담은 책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시지요. 왕인은 천천히 손가락으로 첫 글자를 짚었습니다. 천, 하늘 천. 태자가 따라 읽었습니다. 하늘, 천.
그 순간 역사의 첫 페이지가 조용히 넘겨졌습니다. 제오막 글자를 배우는 외국 태자. 왕인의 수업은 매일 아침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태자 우지노와키 이라스코는 영리했습니다. 한번 들으면 좀처럼 잊지 않았고 의문이 생기면 바로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 하나하나의 모양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무판 위에 붓으로 글자를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천지인. 처음에는 삐뚤빼뚤했던 글자들이 날이 갈수록 반듯해졌습니다. 태자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글자를 그려보곤 했습니다. 왕인은 글자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논어를 읽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왕인이 이 구절을 읽어주었을 때 태자는 눈이 반짝이었습니다. 배우는 것이 기쁘다. 그 말이 맞습니다, 박사님. 저는 요즘 매일 기쁩니다. 왕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의 눈빛에서 기쁨을 발견할 때 그것이야말로 스승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왕인의 소문은 외국 왕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귀족들이 앞다투어 왕인에게 배움을 청했습니다. 글을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던 시절 한자를 익힌 귀족은 나라실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왕인은 귀족들에게만 가르침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마을로 내려가 평범한 백성들에게도 글자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왕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왕인은 혼자 뜰에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고향 영암의 하늘과 별의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고향 제자들은 잘 있을까?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왕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남겨야 할 것이 아직 많다는 것을, 글자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이 그를 다시 내일의 수업으로 이끌었습니다. 제육막 씨앗이 뿌려지다 아직기와 왕인의 다리. 사실 왕인 이전에 먼저 이 다리를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인보다 조금 앞서 아직기라는 백제의 학자가 외국에 왔습니다. 아직기는 응신천왕에게 좋은 말 두 필을 바치며 왕실과 인연을 맺었는데 이때 그가 경전을 읽을 줄 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천왕은 크게 기뻐하며 아직기를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천왕이 아직기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보다 더 학문이 깊은 사람이 백제에 있어? 아직기는 잠시 생각한 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왕인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저보다 훨씬 넓고 깊은 학문을 지닌 분입니다. 이 한마디가 결국 왕인을 외국으로 부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기는 자신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는데도 더 훌륭한 사람을 솔직하게 추천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진실을 앞에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아직기가 이미 논어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하여 왕인이 부름을 받게 되었고 아직기는 훗날 외국에서 좋은 귀족 가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백제 학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함께 일본의 학문이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인이 외국에 온 지 몇 년이 흐르면서 한자로 쓰인 문서들이 조금씩 왕실과 귀족 사회에 퍼져나갔습니다. 나라시를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이야기들이 글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문명의 새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훗날 일본의 역사를 기록한 일본서기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인은 모든 전적에 통달하였다. 태자는 여러 전적을 왕인에게서 배웠는데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것이 역사가 왕인에게 남긴 증언이었습니다. 제7막 150년의 시간을 넘어 불교의 전래. 왕인 박사가 한자와 유학을 전한 지 약 150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글자가 먼저 건너갔다면 이번에는 마음을 구원하는 가르침이 바다를 건너야 할 때였습니다.
때는 서기 552년 혹은 538년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백제의 제26대 성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성왕은 백제 역사에서 손꼽히는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 오늘날의 충남부여로 옮기고 나라의 이름을 남부여라 고치며 백제를 새롭게 일으키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학문과 불교를 깊이 사랑했고 백제를 동아시아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왕은 당시 외국의 왕인 김매이 천황과 외교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나라는 오랜 세월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성왕은 외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불교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성왕은 김매이 천황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황금으로 도금한 불상 한 구, 여러 경전들, 그리고 살아있는 전도자들, 즉 스님들과 불교 의식을 집행할 줄 아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사절단을 이끈 사람이 바로 노리사치계였습니다. 제8막 노리사치계, 불상을 안고 바다를 건너다. 노리사치계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의 출신지도, 나이도, 생김새도 역사는 자세히 전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맡은 임무만큼은 분명합니다. 성왕의 명을 받아 불상과 경전을 안고 외국으로 건너간 것, 그것이 노리사치계의 이름이 역사에 새겨진 이유입니다. 그가 가져간 것들을 상상해 봅시다. 황금빛 불상은 높이가 한 뼘 남짓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교하게 주조된 불상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러나 따뜻하고 자비로운 그 미소. 노리사치계는 이 불상을 천으로 겹겹이 싸서 가슴에 꼭 안고 배에 올랐습니다. 경전들은 한지에 정성스럽게 필사된 것들이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즉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는지를 담은 글들이었습니다. 당시 백제는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며 불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수준은 동아시아에서도 손꼽힐 만큼 높았습니다. 함께 간 스님들은 불경을 외우고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낮고 깊은 독경 소리가 배 위에서 울려 퍼지며 거친 바다를 달랬을 것입니다. 외국 땅에 도착한 노리사치계는 곧바로 김매이 천황의 궁궐로 안내되었습니다. 성왕의 서신을 전하며 불상을 정중히 바쳤습니다. 성왕의 서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그것은 끝없는 복과 공덕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열반의 지극한 보배도 얻게 합니다. 김매이 천황은 불상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얼굴, 조용하고 자비로운 그 미소 앞에서 천황은 무언가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천황은 말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얼굴은 지금껏 본 적이 없수어. 제구막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불교가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러나 불교의 수용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조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는 소가 시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제와 대륙의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자는 개방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모두 이 가르침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만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모노노베 시족과 나카토미 시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외국의 전통 신앙인 신도를 수호해온 세력이었습니다. 외국의 신을 섬기면 우리 땅의 신들이 노하실 것입니다.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결국 김매이 천황은 먼저 소가 시족에게 시험 삼아 불상을 받들어 보라고 허락했습니다. 소가 노인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절로 삼아 불상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역병이 돌았습니다. 모노노베 시족은 이것이 외국 신을 섬긴 탓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불상은 강에 던져지고 절은 불태워졌습니다. 이 갈등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불상이 받아들여졌다 버려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놀이사치개가 가져온 그 황금 불상은 찬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는 불교를 선택했습니다. 6세기 말 소가 시족이 모노노베 시족과의 권력 싸움에서 승리했고 쇼토 쿠테자가 섭정이 되어 불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융사, 사천왕사 같은 거대한 절들이 지어졌습니다. 불교는 이제 일본 문화의 심장 속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놀이사치개가 가슴에 안고 건너온 그 작은 황금 불상이 마침내 천년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신막 역사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왕인과 놀이사치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본 오사카 히라카타시에는 왕인 박사의 묘가 있습니다. 16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묘 앞에는 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 머리를 숙입니다. 해마다 왕인 문화축제가 열리고 왕인의 고향 전라남도 영암에서는 일본인 방문단이 찾아와 함께 손을 맞잡습니다. 나라현 아스카 일대를 걸으면 백제 장인들이 지은 절터의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시 백제에서 건너간 건축가들, 화가들, 불상 제작자들이 남긴 흔적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카 문화는 실질적으로 백제 문화의 일본판이었다. 오늘날 일본의 첫 번째 성문헌법이라 불리는 쇼토 쿠테자의 17조 헌법은 노노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씌어졌습니다. 그 첫머리가 화를 귀하게 여기라입니다. 왕인이 가져간 노노의 정신이 이렇게 일본의 법과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왕인은 고향을 버렸습니다. 가족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의 이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놀이사치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 단 한 줄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얼마나 무거운 줄을 우리는 압니다. 불상을 가슴에 품고 거친 바다를 건넌 그 하루가 일본 불교 1500년의 역사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순간, 어렵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했던 그 결정 하나하나가 훗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의 물결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왕인은 말했습니다. 글자로. 놀이사치개는 말했습니다. 불상으로. 그들이 건넌 바다는 결국 마음과 마음 사이의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600년 전 거친 파도를 넘어 문자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백제의 선비와 스님들, 그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따뜻하게 새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